남편과 저는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남자 좀 한번 만나보라며 저에게 남편의 사진을 들이미셨어요. 실물은 어떨지 몰라도 사진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시 어떤 남자 연예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언뜻 보면 그 연예인 얼굴도 닮은 것 같고 소개팅을 하러 나가는 자리였으니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께선 그 밖에도 뭐하는 남자고 어떤 집안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건 솔직히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머니 지인이 주선하는 자리였는데 개차반을 데려다 놓진 않겠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생각과는 많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사진 속 이미지와 달랐지요. 사진에서는 약간 차갑고 도시남자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둥글둥글하니 어른들이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생긴 것처럼 성격도 모난 구석이 없었고 상냥한 말투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영화광이라고 불릴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이 추천해 주었던 영화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쩜 취향이 그렇게 비슷하던지요? 이 남자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3주 만에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친구들도 가족들도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나이 29살에 처음 하는 연애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2번의 이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궁금하지 않았기에 못하러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싶었지만 남편은 저에겐 뭐든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었으니 저를 속일 거라곤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건 사귄 지 2년쯤 됐을 무렵입니다. 5살 연상의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넘어가자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부담스러워서 화도 여러 번 냈지요. 그럴 때마다 저같이 좋은 여자를 놓치기 싫어 그렇다며 넉살 좋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제가 백기를 들었네요. 솔직히 이 정도로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설마 제 눈에 눈물 나는 일을 할까 싶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어떻게든 하루빨리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눈도장을 찍어야 빨리 정도 들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 그 정이 무서웠어요. 남녀 사이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괜히 정이라도 들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님까지도 상처를 받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버님 어머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가면 가만히 목성마냥 앉아있지 말고 눈치껏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긴장을 하셨던 것 같네요. 빈손으로 갈 수 없었으니 홍삼 세트와 제철 과일을 준비했고요. 첫 만남 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시다 은퇴하셨다는 아버님은 말수가 없으셨는데 남편 말로는 매사 무덤덤하신 분이라 했어요. 한편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고 현재는 봉사활동 다니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순하고 고분고분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모름지기 그러면 제일인 거라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왜인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네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과는 결혼 전까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2-3번의 기회가 있긴 했지만 매번 당일날 회사에 일이 생겼다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약속을 잡는 일도 쉽지가 않았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아주버님하고는 차차 친해지면 되지 않겠냐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연애 때부터 남편이 제 앞에서 아주버님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였지요. 그러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주버님이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황당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을 안 했지 싶었으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의 반응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깜빡했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형이 결혼했고 안 했고가 우리 결혼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일이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어오니 저도 달리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더군요. 아무튼 무사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저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 때문에 크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비행기를 탔던 상황이라 제 마음은 한시가 급하고 바빴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댁으로 먼저 향했겠지만 솔직히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연락드리라고 했고 그리고는 얼마나 서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원래도 심한 저혈압이셨는데 근래의 사업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다 보니 순간 정신을 잃으셨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옆에 있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요. 아버지가 괜찮으신 걸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렇게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뭘 하시냐니까 알겠다고 하셨다고 하길래 저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하루를 쉬고 이튿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본체만 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여행이 어땠는지 그런 건 고사하고 사도는 어떻냐, 괜찮으시냐도 한마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는 거 저를 무시하신 건 서운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그러실 수도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다는 걸 아시면서 괜찮으신지 한마디 물어봐주지 않으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저 그리고 남편이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은 찬바람을 쌩쌩 내뿜으시며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시곤 방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제가 안방을 노크하며 어머님께 괜찮으시냐고 배는 안 고프신지 외식하는 게 어떠실지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요. 난처한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제가 저지른 짓이니 저더러 수습하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신 게 제가 저지른 짓인 거냐고 따지고 드니 그럴 정신이 있으면 자기 어머니부터 달래드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싸붙이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확 열리더니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노려보시더니 엄청 서럽다는 듯이 엉엉 소리를 내시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더러 이제 와서 못하러 왔냐고요. 당혹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죄송하단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저희 오는 날에 맞춰서 음식도 잔뜩 만들고 했는데 저희가 친정으로 내빼서 너무 서러우셨답니다. 내빼다니 말씀이 심하시다 싶었지만 혹시 남편이 설명을 똑바로 안 했나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혈압으로 쓰러지셔서 걱정이 돼서 먼저 가게 되었다고 모르셨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안다고 잘 알지만 저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죽었냐입니다. 멀쩡하지 않냐고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또 우시면서 서운해서 그러신답니다. 아니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그때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인사를 드리곤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가면 어쩌냐길래 오빠는 더 있다 오라고 했어요. 나는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요.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저더러 적당히 하고 굽히고 들어가라 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좋다 싫다 대답하진 않았지요. 다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며느리 노릇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네요. 이후로 명절이라던가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 정도만 챙겼습니다. 생신상 차려달라 하셔서 차려드리고 용돈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제가 죄송해서 그러는 줄 아셨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1년도 되지 않아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혼했다던 아주버님은 사실 저희가 식을 올릴 때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형님이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후로 아주버님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셨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의 정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형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오셨습니다.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 상대도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더는 못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시댁에 두고 갔다대요. 어머님께선 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믿을 건 저밖에 없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를 아무 생각 없이 떠맡으신 거냐고 마음 같아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엄마의 역할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작은 엄마와 제가 생각하는 작은 엄마가 달라도 한참 달랐던 모양입니다.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주로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는 거였지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를 데려가라거나 애가 잠을 안 자는데 너희 집에 며칠 데려가서 재우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지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게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매번 짜증과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만 했고 그날도 그랬지요. 어머님께선 애 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다며 어떻게 하냐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시라니까 저더러 오랍니다. 당신은 너무 피곤하다며 내일 봉사도 가야 한다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유난히 컨디션도 안 좋고 모든 게 짜증나는 날.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은 뭐 하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금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잔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 낮추래요. 저희 남편 자는데 깬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응어리 같은 게 가슴속에 목구멍으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는 여자지 않냐고 여자는 가족 돌보는 게 우선이라며 빨리 출발하랍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아주버님한테 얘기하시거나 병원에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또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작은 엄마라는 애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면서 네 새끼여도 그러겠냐입니다. 도저히 어머님의 억지를 상대해 드릴 수가 없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가 남편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애를 왜 깨우냐며 이번엔 화를 내셨습니다. 울다가도 화를 내시고 그러다 다시 저한테 앓는 소리를 하시고 진짜 원맨쇼도 이런 원맨쇼가 없더라고요. 더는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더러 당신이 받아보라고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건성건성 네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냥 좀 갔다 오랍니다. 가서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하고 오래요. 그러면서 작은 엄마도 엄만 아니냐며 왜 이렇게 모성애가 없냐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애 낳으면 아주버님이고 어머님한테 아쉬운 소리하는 날이 없겠냐며 저더러 먼저 모범을 보이라나요. 제가 덕을 쌓아야 훗날 태어날 우리 애가 그 복을 누린다나 말 같지도 않아서 가볼 테면 당신이나 가보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밤잠을 설치고 어쨌든 출근은 해야 했으니 일어났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도 제대로 못 잔 눈치더라고요. 제가 거실로 나가니 이야기 좀 하잡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바쁜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출근이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조카를 데려와야겠답니다. 자기가 보아하니 어머님은 연로하시고 조카가 온 뒤에는 봉사활동도 못 다니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눈치래요. 하던 봉사를 안 하니 죄를 짓는 기분이라며 이미 남편에게 하소연도 여러 번 하셨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깟 봉사하지 마시고 손자나 사랑으로 키워주시지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더러 어차피 매번 전화 받고 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냐면서 이참에 우리 애 키우는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더군요. 제가 싫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자기가 시댁으로 가서 조카를 키우겠다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잡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생활비도 못 준다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사실 신혼살림 차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없어서 집 전세금을 제가 혼자 냈거든요. 대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고요. 남편 딴에는 자기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면 제가 크게 쫄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솔직히 생활비라고 받아봤자 제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데 쓰는 돈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는데 들어갔지. 그러니 뭐 생활비 안 준다고 제가 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었는걸요. 제가 너무 순순히 생활비도 필요 없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지내겠다고 해도 그러라 하니까 자기도 괜한 말을 했다 싶었나 봅니다. 몇 번이고 저더러 후회 안 하냐고 물었으니까요. 저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후회 안 한다고 내일 당장 내려가라고 했어요. 대신 서류 정리하고 가라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는지 어머님까지도 전화를 하셔서는 이제는 조카 문제 때문에 절 찾지 않을 테니 그저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랍니다. 하지만 이 전화마저도 저는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이 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세상 서럽게 우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선 당신은 저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당신을 너무 밀어낸다며 제가 그렇게 당신을 싫어하니 당신이 사라져 주시겠다나요? 어휴, 막말로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요. 하도 들어서 인이 박혀 있었으니 시쳇말로 씨알도 안 먹혔지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도 모르시나 한번 읽어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였네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는 너는 시어머니를 뻑하면 울리냐며 진짜 인정머리 없다고 저를 못된 인간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이 꼴 저 꼴 보기는 싫고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안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덕분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변호사 말이 저에게 불리할 건 없을 거라고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잘 지내고만 있으라고 그러대요. 지금까지도 남편에게선 연락이 옵니다. 저더러 아직 애가 없어서 조카 이쁜 줄도 모르는 거고 어머님이 마음이 여려서 그러신 거지 아기는 없다고 여전히 제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반응도 양갈래로 나뉘는 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참지 그랬냐, 애가 나중에 크고 나면 얼마나 너한테 고마워하겠냐며 저를 탓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남의 애를 왜 너가 떠맡냐, 너네 시댁 이상하다 그러며 저 대신 욕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대수겠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지요. 앞으로도 한동안 쉬운 시간은 아닐 것 같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경전 모두 내려놓고 제 마음을 돌아보며 지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그런데 파혼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다 속 시원히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시는데 속상하신 부모님 붙들고 하소연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선 제가 대학원에 가길 바라셨지만 제가 솔직히 공부에 크게 뜻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를 키우고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더 이상은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저 하루빨리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게다가 저희 집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뿐인 딸인 제가 뭘 배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든 기회를 주신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큰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대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다행히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이후에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이 되기 전 제 사업을 차려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웠고요. 제 성격이 일단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치 경주마처럼 그것만 보고 달리거든요. 직장 생활도 다를 게 없어지요. 덕분에 친구들과의 여행, 연애 같은 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제 나이도 30을 목전에 두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절 일중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던 회사 선배 언니가 보다 못하겠던지 그렇게 살지 말라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도 않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지만 언니 마음이 고마워서 거절하지 못했달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입니다. 이제는 파혼한 사이라 사실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어색하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부를게요. 처음 만났을 당시 전 29살이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가 가볍지만도 않았네요. 처음 만났을 당시 저희 둘은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재수했지, 군대 다녀왔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휴학도 했지. 덕분에 나이만 많았지 오히려 저보다 졸업이 늦었고 그렇다 보니 저보다 회사 생활도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은 제가 조금 더 높았네요. 아무튼 그런 조건과 별개로 남자친구는 써글써글한 외모의 젠틀한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크게 모난 구석은 없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한 번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마터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뻔했네요. 사실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 역시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나이만 먹었지 연애에 서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다투기도 했고 잡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며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무렵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던 선배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역시 저 못지않게 이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언니가 결혼을 하니까 제 마음도 왠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불현듯 제 나이가 벌써 31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새삼스레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친구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고 심지어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조급함이 들기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유치하지만 장난처럼 결혼에 대해서 운을 띄웠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눈치를 못 챈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얼렁뚱땅 제 말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방향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놔달라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하나씩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결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니 남자친구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남자친구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궁금한 것도 확인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본 적 없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혼자 15년째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한편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선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 들었지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궁금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괜히 제가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까봐.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쳇말로 서로 주머니 사정도 오픈을 했어요.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3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었고요. 저와 만나기 전 주변 친구들이 자동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고 꼬셔서 얼떨결에 외제차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차값으로만 나가는 돈이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너무 이해도 안 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와 알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 제가 남자친구를 탓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어머님 아버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외동이라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한 어머님의 정성이 대단하셨지요. 게다가 덜어져 살아서인지 어머님께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남자친구 자취방에 찾아오신다 들었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챙겨오셔서는 청소까지 구석구석 싹 해주고 가시신다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남자친구 자취방에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남녀가 서로 집에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괜히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실까봐 나름대로 행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정도가 전부였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에 뭘 사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미리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케이크를 사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식사하고 나면 디저트가 필요할 테니까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남자친구가 원래 달달한 디저트류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드디어 만나본다며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사실 시집살이라던가 고부 갈등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긴장을 꽤나 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환영 덕분에 제 마음속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선 뒤 케이크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조심스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알 수 없는 악취를 맡게 되었어요. 전 솔직히 앞서가던 남자친구가 방구라도 낀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냉장고 속을 보니 그 이유를 알만했지요. 반찬들은 뚜껑도 없이 들어가 있질 않나. 언뜻 보기에도 상한 과일들도 보이고. 그때 어머님께서 저더러 상차림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닫으니 그걸 왜 닫냐며 고기 반찬들 좀 식탁에 올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다 고사리나물을 꺼냈는데 그 위에 하얗게 눈꽃마냥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이건 버려야 할 것 같다고 보여드리니 이건 덜어내면 된다며 이 고사리가 시골 어디서 누가 보내준 귀한 거라며 이따 저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떨떠름한 표정으로 표정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해서 너무 좋으셨다며 갈비찜도 하고 전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며 저더러 거실에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긴장이 좀 풀리면서 남자친구의 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구조가 특이해서 들어오자마자 부엌이었고 부엌을 가로질러야 거실에 갈 수 있었거든요. 거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크고 작은 화분들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울 만큼 늘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죽어 있었다는 거지요. 누렇게 뜨고
마른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화초들이 즐비했습니다. 게다가 초록빛 곰팡이가 잔뜩 끼어있는 대형 어항도 볼만하더군요. 당연히 그 안에는 물고기도 없었지요. 아무튼 한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도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곧이어 때가 탄 건지 색이 바랜 건지 알 수 없는 커튼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끌어안고 있던 쿠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건 마른 핏자국인지 아니면 오래된 커피 자국인지 알 수 없는 진한 갈색의 얼룩이 듬성듬성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놀란 저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 거랑 바꿔줄 거냐입니다. 제가 괜찮다 하니까 뒤집어서 안고 있으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갑자기 괜히 몸이 근지럽고 솔직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라도 씻고 올까 싶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온다고 치우기라도 하셨는지 거실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고 물기를 수건에 닦으려는 순간 거의 토할 뻔했네요. 걸려있는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났으니까요. 제가 절대로 비위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화 주제로도 끄떡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저는 대충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인사드리는 날이라고 백화점 고급 브랜드에서 연분홍 투피스까지 사입고 온 제 자신이 우스울 지경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거의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쉬라고 해서 앉아있던 거지만 왠지 가시방석처럼 편하진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더러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왜 그러냐고 농담을 던지셨지만 그런 농담이 당황스럽고 재밌지도 않았던 전 어정쩡하게 웃어 보였지요. 어느덧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 하셨고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집의 상태와 달리 모든 음식은 정갈하게 담겨져 있었고 냄새도 좋았어요. 반찬 가게를 하신다더니 역시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선 국이 간이 잘 됐나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더니 수저로 간을 보시더라고요. 좀 싱겁다 하시더니 맛소금을 어머님 입에 넣으셨던 수저에 덜어서 그대로 국이 들어있는 냄비로 직행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 입으로 쪽 빨았던 수저로 온 가족이 먹어야 할 국을 휘휘 젓고 계셨지요. 아버님이나 남자친구는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놀란 기색이 아니었지만 저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비위가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온 입장인데 정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께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며느리감 온다고 네 엄마가 큰돈 썼다면서 모처럼 갈비 뜯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괜히 무안하기도 했지만 정말 저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나 싶어서 비위가 상한 것과는 별개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갈비찜을 정말 공격적인 속도로 드셨습니다. 문제는 다 드시고 남 뼈 있잖아요. 그 뼈를 뭐 당신 옆에다 두시거나 빈 접시에 놓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 갈비찜이 담겨져 있던 그릇에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엔 손도 안 댄 갈비찜이 많았는데 거기에 당신이 쪽쪽 빨아 드신 뼈다귀를 도로 가져다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엔 설마 잘못 두셨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몇 번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아버님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작은 목소리로 그걸 왜 거기다 놓냐고 한쪽에 따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린 원래 여기다 놓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더러 너도 그 뼈 식탁에 놓지 말라고 괜히 식탁 닦아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말이지 각자 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던 뼈가 다시 고기가 들어있던 접시에 담기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당장이라도 토해버리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어머님이 휘휘 저어 떠주신 국물하고 간신히 밥을 삼켰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왜 이렇게 못 먹냐며 손수 고기를 발라 제 수저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한 입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고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뼈다귀로 가득한 접시를 들고 가시더니 다시 그 위에 갈비찜을 채워오셨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제가 파혼을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집안마다 가풍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가풍이나 문화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게다가 구역질이 날 법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자 어머님께선 반찬통 하나를 꺼내 남은 반찬을 전부 모아 담으셨지요. 먹다 남은 반찬이요. 그때만 해도 전 솔직히 어머님이 음식물 쓰레기 모으시는 줄 알았네요. 아버님께선 제가 사온 케이크 맛 좀 보자고 하시며 거실에서 2차로 디저트를 먹자고 케이크를 꺼내오셨습니다. 제가 부엌에 접시를 가지러 가려니까 어머님께서 접시를 못하러 쓰냐고 설거지거리만 늘어난다며 대충 먹자고 하셨어요. 떨떠름했지만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네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꺼내니 아버님께선 당신은 이 크림이 그렇게 좋다며 당신 수저로 크림만 떠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잘라서 당신이 드실 부분만 건드시는 게 아니라 케이크 한 판을 다 그렇게 훑어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다 못한 제가 아버님께 좀 덜어 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됐다고 하시길래 결국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침이 여기저기 다 묻어서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먹냐고요. 웃으며 농담처럼 말씀드리니 아버님도 막 웃으시면서 당신 침은 로얄 젤리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한 숟갈 줄까? 그러시며 막 당신 수저에 침 뱉는 신용을 내셨다니까요. 그 꼴을 보고 전 더는 구역질을 참지 못했고 순간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일어섰는데 어머님이 아까 남은 반찬을 쌌던 반찬통을 제 손에 들려주시며 집에 가져가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랍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집을 나왔네요. 밖에 나와 찬바람을 쐬니 속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슬슬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뒤따라 나왔더라고요. 손엔 그 짬밥통을 챙겨 들고 말이지요. 전 남자친구가 제가 걱정이 돼서 나온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친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더러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황당해서 아니 오빠야말로 왜 소리를 지르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누가 됐건 자기 부모님한테 무례한 건 못 참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례하긴 뭘 무례했냐고 솔직히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이라 참다 못 참고 뛰어나온 건데 오빠 눈엔 저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한 집안 식구들끼리 뭐가 비위생적이냐며 아주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니 전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격분을 한 건지 파혼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절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실수를 하신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면 저도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민망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다는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저더러 왜 자기 엄마가 싸준 반찬은 안 가져가냐며 왜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냐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더라니까요. 결국 저도 막판엔 그걸 더러워서 어떻게 먹냐고 오빠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반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돈 주고 사 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며 저더러 꼴값 떨지 말랍니다. 도저히 들을 생각도 없고 논리도 안 통하는 인간한테 떠들어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서 그래 많이 팔아먹으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네요. 제가 이렇게 파혼을 했으니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본격적으로 혼수 예단 이야기를 하다 틀어진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상식이 없으셨고 아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파혼 결정은 제가 일방적으로 했고 그래서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어른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손으로 나눠 먹고 했어도 그게 정이다 생각하고 살았다나 자기 부모님은 정이 많은 분들이라 그렇다나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하던데 그냥 깔끔하게 무시했더니 이제 연락은 없네요. 솔직히 제 인연이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제 인생이 아까워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더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똥 밟은 셈 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도 아닌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줄이야. 솔직히 시아버지 성격이 드세서 힘들어요. 막말을 하셔서 힘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야. 다른 분들의 사연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정말이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요. 하긴 결국엔 남편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아버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줬다면 제가 아버님을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았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두 사람 성격 중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지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빌빌거리는 건 아니고 눈치껏 행동한다고 할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짚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반면에 남편은 눈치가 없는 편이고 굳이 서로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서 뭐하냐,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자는 식이지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무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고생하시면서 일구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권리금까지 받아서 팔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얼마의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도 좀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상처가 되었던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도 친정 부모님과 친가 어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그쪽에 기댈 생각도 기대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숙부라는 사람이 저더러 아주 돈독이 올랐다나 돈의 환장을 했냐던가 그러면서 욕심이 사나우면 벌 받는다고 그 돈 사촌동생들하고 좀 나눠 쓰랍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졸지의 조카가 부모를 다 잃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저딴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보였어요. 외가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외가하고는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고를 알아차리자마자 이모와 삼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나자 큰이모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께는 4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큰이모를 제일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큰이모가 저에게 아파트를 팔고 당신과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런 음흉스러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이모가 말하기를 제 안전도 걱정이 되고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라서 팔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내가 믿을 건 큰이모밖에 없다 싶어서 결국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이모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며 금매로 처분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큰이모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아파트 계약서를 쓴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속이 시원하다며 큰이모가 일단 아파트 잔금까지 받으면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당신한테 맡기라 하셨어요. 몇 배로 불려주신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뭔가 조금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와 이모부가 하시는 대화를 듣고 전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분께서 제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셨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튿날 저는
바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곤 생판남인 그분에게 구구절절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제 또래의 딸이 있다는 그 여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주시며 계약을 물러주셨네요. 시간이 흘러 원래대로면 잔금을 받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에 부동산에 가냐며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해온 큰이모에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아파트는 안 팔고 싶다고, 그리고 돈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이모는 처음엔 저를 어르고 달래시는 듯 하더니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화를 내시며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너 크는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너 욕심 사납다고 욕할 거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기댈 수 있는 가족 하나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지요.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무렵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지요. 하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던 탓인지 나름대로 따질 건 따지고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있었네요.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걸 보면 제가 헛똑똑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친정이 없다 보니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나서주실 어른들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결혼식이나 혼수, 예당 같은 경우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위치 자체가 저나 남편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혼수를 해봤자 이미 집에 기본적인 가구 과자는 다 갖춰져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돈 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예단은 생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그래도 네가 해가는 게 많은데 무슨 예단까지 해가냐고 한마디씩 하긴 해줬지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저 말이지요. 시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 보여서 예쁨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었네요. 그래서 예단으로 두 분께 명품 시계 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옷 사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드리고 명절과 아버님 생신 때 또 따로 50만 원씩 챙겨드렸어요.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그간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3일 밤을 꼬박 지새도 모자랄 판이지요.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털어놓겠습니다. 솔직히 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겪어본 결과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제 다짐이랄까요? 그 마음가짐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항상 의아했던 것이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택시 운전사로 돈을 버셨다 들었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차가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버님께 아버님은 운전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나 보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멍청한 놈들 때문에 발이 묶였다며 갑자기 짜증을 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이 워낙에 불같으셔서 또 묻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사건이 벌어졌던 날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 솜씨 좀 보자고 하셔서 얼결에 제가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 말로는 생신에는 항상 외식을 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미역국을 비롯한 몇 가지 음식 목록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추가로 아버님께서 갈비찜을 좋아하시니 며칠 두고 먹게 양 좀 넉넉히 그리고 꼭 칸으로 준비하라셨습니다. 물론 상차림에 들어간 비용은 전부 저희 생활비로 부담해야 했고요. 그래서 생신 선물로는 요새 유행한다는 용돈 박스에
10,000원짜리로 50만 원만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50만 원도 제 딴에는 쓴다고 쓴 건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네요. 아버님께선 이게 다 5만 원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거든요. 아버님은 생신상에 들어간 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은 안중에도 없으신 눈치였습니다. 순간 파스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목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저더러 갑자기 왜 재수없게 남의 생일상 앞에서 울고 난리냐며 밥맛 떨어진답니다. 그러더니 앞에 놓인 생신상을 냅다 발로 차시고는 술이나 드시러 가셔야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화장실로 향하시던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가서 차 시동 걸라고 그러시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식사를 하는 동안 막걸리와 소주를 꽤나 마신 상태였기에 둘 중 누구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운전을 지금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아버님께도 저 때문에 그러신 거면 저는 근처 카페라도 가 있을 테니 집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진짜 저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며 어떻게 시애비 비위도 하나 못 맞추냐입니다. 며느리가 좀 아버님하고 달라붙고 아양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별로랍니다. 그러더니 남편더러 빨리 가서 시동 안 걸고 뭐하냐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현관을 나서는 거예요. 아버님의 막말도 그렇고 하란다고 하는 남편도 바보 같아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결국 제가 안 된다고 뛰어나가 그 둘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남편 음주운전 시키시려는 거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도 미쳤냐고 하란다고 하냐고 악을 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그렇게 하셔야겠음 직접 운전해서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라 했네요. 아버님께선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곤 차에 올라타시려 했고 그 순간 남편이 아버지 지금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빨리 아버지 좀 잡으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께서도 당신 지금 운전하면 잡혀간다며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이거 놓으라고 당신 마음대로 술도 못 먹으러 가냐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자 남편도 아버지 지금 무면허나 마찬가지시라고 이번에도 하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 결국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야 아버님은 누구한테 하시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욕지거리를 내뱉으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진땀을 뺐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아까 했던 이야기가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지금 운전을 하시면 안 되냐고 무면허라니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음주운전 2번 하다 걸렸다고 대꾸를 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지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냐고 결혼 전에 왜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못하러 하냐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면서 네가 나랑 살지 우리 아버지랑 살 건 아니었잖아라고 덧붙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아버님 상종 못하겠다 생각했지 남편이 날 속였으니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에 그 난리부르스와 아버님의 충격적인 과거 덕분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설치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어머님이셨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 싶어 놀란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찾으신다며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 생각까지 하니 가서 표정 관리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 했습니다. 어제보단 멀쩡해지셨길래 솔직히 사과라도 하려고 하시나 하다못해 어제 일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하시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선 남편더런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저를 향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를 당신 며느리로 삼겠다 했을 때는 당신도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회사 다닌다고 하길래 말귀는 잘 알아듣고 싹싹한 줄 알았다나요. 그런데 요새 하는 걸 보면 영 당신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며 이렇게 빡대가리인지 몰랐답니다. 전에는 이 집에서 당신 말 토다는 인간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자기가 별꼴을 다 본다고요. 아버님의 막말에 결국 제가 폭발을 했고 저는 아버님께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 성격이 우악스럽고 개떡 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범죄자인 줄은 몰랐다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령 실수라 치더라도 반성을 해야지. 어제 그냥 운전하시게 둘 걸 그랬다고. 그래서 경찰 불러서 쇠고랑차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길래 진짜 미친 게 어떤 건지 보여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김치통에 바리바리 해왔던 갈비찜이 냉장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는 뚜껑 열고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갈색 김치통 아시지요? 덕분에 거실 바닥에는 온통 갈비찜 양념의 기름기가.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완전히 돌았냐고 아버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저더러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랍니다. 한 번도 저한테 따뜻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신 적 없으신, 늘 저에게 야, 너 라고 부르시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이 전부 한 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자식도 저를 붙들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아버지 성질 몰라서 그러냐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러냐입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싹싹 빌라대요. 그런 남편에게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네 애비 같은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쪽팔린 줄 알고 미안한 줄 알라고요. 이후로는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남편이랑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염치도 없고 낯짝 두꺼운 남편이란 작작해서 제 아파트는 물론이고 5만 가지를 다 탐을 내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줘야 한다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고 소송 걸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헤어졌지요. 진짜 웃겼던 건 저희가 협의 이혼을 했다 보니 한 달의 숙려기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 한 달이 다 끝나갈 즈음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겁날 것도 없겠다. 만났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제 손을 부여잡으시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며 당신들이 진작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미안하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았다나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잘해보잡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신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저에겐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그냥 한바탕 신나게 웃고는 조심히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1년도 못 살고 호적 지저분해지고 솔직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러시겠지요? 속상하고 미안하고 세상 그 어디에도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떠난 부모님이 그립네요. 하지만 저 하늘 어디선가 저를 응원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기보단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